네, 김관호 계명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로 총선 D-100일입니다. 국회, 여의도는 벌써부터 총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새 출발인데요. 유승민 의원은 지난 1일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의 모든 거 다 주고 나왔습니다. 책상도 노트북도 우리한테 왔던 국고 보조금도 다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안 주고 우리가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창당 정신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네, 차장님. 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하는데 창당 정신은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소위 좀 먹혀들까요? 일단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가 과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여와 야의 1대1 구도가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1대 다 야 구도가 지속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변수인데, 이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은 보수 대통합을 향한 이 첫 발을 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는 또는 이 현 정부를 반대하는 지지층들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대변인님 보니까 이 보수 정당들이 이 보수 대통합에는 좀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도 은근히 좀 기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총선의 결과는 네. 구도를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제대로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수 통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 정치권에서는 숙제를 다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새 보수당이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 같은 3대 원칙에 대해서 아직 원론적으로만 그냥 동의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당 내에서는 여전히 인적 쇄신이나 변화나 그동안 보수 붕괴 괴멸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숙제에 대한 해결 없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여전히 오리무중 이기는 상황, 그리고 서로 간에 기싸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보면은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도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가지고 유아무개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좀 기싸움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교수님,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 정계에 이제 복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유승민 의원의 손을 잡을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뭔가 이 야권의 재편을 위해서 같이 손을 잡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그래가지고 제3정당, 제4정당 등이 사실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유한국당과 사실 민주당의 어떤 대결적인 어떤 정치 싸움, 이런 것들이 장기간에 걸치면서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중도 영역이 상당히 비어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중도를 주장했던 어떤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입지라는 것은 그 영역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 예컨대 네. 바른미래당에도 아직 10여 명의 좌파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출발할 건지, 또는 이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 관계를 다시 규정을 해서 이분들과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제3정당을 만들 것인지. 저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중도 영역을 내세우는데 보수와 갑자기 이 일종의 이제 전략적 결혼을 한다. 이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이 안철수
그 전 의원은 도대체 언제 올 것 같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설 민심이죠. 설 민심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설 전에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설 전에는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차장님, 사실 4년 전 총선에서 이 안전 의원 안철수 바람이 불었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는데 네. 사실 그동안에 좀 정치 행보를 보면서 좀 참신함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네. 뭐 이제 비호감도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비호감도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네. 가장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호감을 얻을 만한 일을 별로 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2017년 대선에서 떨어졌죠. 서울시장 선거에 1년 뒤에 바로 나와서 또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떤 선택을 계속 못 받았기 때문에 호감보다는 이제 비호감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여론이라는 것은 이 약간 그 조변 섞여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비호감이 높지만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더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좀 안철수가 낫겠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지지율이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례로 2020년 그 총선을 앞두고, 2016년입니다. 그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그 전 대표가 12월에 탈당을 하고 2월 2일에 창당하고 불과 2달 뒤에 치러진 4월 총선에서 38석을 확보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석 달 뒤로 총선이 다가왔습니다만 아직은 비호감이 높지만 네. 그 비호감을 얼마나 호감으로 바꿔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변인님 보면은 이제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율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명도에서만큼은 뭐 안철수 전 의원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는 지명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 하면은 저번 총선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이 국민의당 시즌 2가 이번에도 가능할 걸로 보이시는지요? 그 결과적으로는 좀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보수 야권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으로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도층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킬 때는 호남이라는 지역구에다가 수도권에서의 중도 표심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는 조금 달리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중도 표심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바람을 좀 일으켜보고 그 영향이 효과적으로 갈 경우 지금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아직 그 민주당과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분들이 지역군에 포진해 있는 호남 분포잖아요. 그런 분들과 다시 교류하거나 아니면 연대하는 그런 방식을 모색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늘 출범하는 새보수당이 만들어놓은 이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중도의 표심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소위 굉장히 열렬히 환영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많이 희석된 이미지 때문에 크게 반응을 안 할 거냐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향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이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떤 지역구로 출마를 할지도 관심인데요. 교수님 보니까 뭐 고향인 부산, 아니면 과거 당선됐던 서울 노원병, 아니면 정치 1번지 종로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데 네. 지금 생각에는 저는 노원병이 제일 유력하다. 어떻게 보면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네. 기존에 있었던 데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이유를 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이제 문제를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종로로 간다면은 사실 이낙연 총리가 지금 거의 반공개적으로 지금 거기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져야 되는 장면이 있고 그것이 곧 두 분 다 이제 잠재적인 어떤 대권 후보 아닙니까? 네. 거기서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질까라는 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원병 쪽에 아마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이번에 바뀐 선거구제를 10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뀐 선거구제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당 득표를 많이 올리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지역구에서 많이 얻고 정당 득표로 또 13석을 얻으면서 이제 38석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지역구는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양당이 아닌
제3정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라면 이 정당 득표율을 높여서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면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제3정당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닐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다시 본인이 한 곳에 나가서 당선하면 의석이 한 석이지만 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비례대표의 명망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국 정치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새로운 바람몰이를 한다라면 지역구 한 석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식 새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회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노원병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면은 또 뭐 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울에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로에 황교안 대표와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렇게 안철수 전 의원 세 분이 붙는 이 미니 대선이 나오면 뭔가 굉장히 좀 이게 뭔가 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는 있을 텐데 당선되지 않은 두 사람이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에서의 결과, 그다음에 서울시장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100분 이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후지 지역구를 택한다면 본인이 애초에 했던 노원병이겠지만 저는 구차장처럼 전체 바람을 일으키는, 그래서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지역구 출마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수도권 험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수도권 험지 어딜까요? 그거를 명확하게 안 하고 있죠. 네. 약간의 어떤 전략적 모호성이랄까요. 뭐 이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언제 나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식할 때도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책임론을 얘기하니까 단식에 들어갔고, 이번에도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또 험지에 나가서 보다 더 좀 선제적이라 그러면 이 지지 세력이라든가 당원들이 좀 힘이 날 텐데 뭔가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세적 선택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상징성이랄까요? 좀 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이 본인의 선택을 구체적으로 안 했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로에서 이낙연, 황교안 이렇게 맞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을 장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다. 네. 그 차장님 보면은 이제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뭐 중진들도 험지에 같이 나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진들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반황 기류가 느껴질 만큼 좀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사가 이전 그 당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험지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일단 새로운 보수를 표방한 유승민 의원과 맞붙겠다. 만약에 유승민이 대구에 안 나오면 나는 내 고향인 경남 창녕에 가서 출마하겠다. 이제 이렇게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비의도적이든 황 대표의 어떤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의 좀 리더십이 좀 확고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 지금 아까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니까 내부에서도 총선 불출마가 이어지면서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쓴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 불출마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철희 의원, 표창호 의원 등 그 무슨 새로운 변화를 위한 불출마를 요구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원혜영, 백지원 의원 등 후진들을 위해서 불출마를 한 사람이 있었고, 네. 최근에는 뭐 전 장관들, 국무위원들 이렇게 해서 지역구 불출마를 하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혀 그런 전략과 계획과 미래 비전과는 상관없는 불출마들. 뭐 굳이 따지면은 대표에 대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불출마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 불출마가 당의 변화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아직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지역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인적 쇄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부터 총선 전까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저는 공천이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그때까지 과연 그 갖고 있는 당위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실행해내는 실행력이 과연 황교안 대표한테 있느냐과 이번 공천의 쇄신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중진들의 이 반발을 이끌어내면서 해소해내면서 당을 이끌어낼지 보는 관점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보수 대통합 움직임 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